네, 안녕하세요. 오경진입니다. 저는 SDS 연구소에서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업에서 AI 서비스를 만드실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 학습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블링 작업,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모델 학습 시간, 그것을 그러니까 줄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그리고 미주 연구소에서 개발 리딩을 함께 맡아주시는 리키 다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Practice Deep Learning, 즉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안에서 모델 학습 생산성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기능, 오토 레이블링과 디스트리뷰티드 모델 트레이닝 관련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던 점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향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Practice Deep Learning 저희의 플랫폼 이름입니다. 네, 딥러닝 할 때 왜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첫째는 역시 데이터죠. 물론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AI 세상에서는 데이터 없이는 모든 걸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게 불변의 진리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데이터들을 바로 학습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예로 2년 전쯤, 이제 17년 가을이었어요. 저희가 연구소에서 막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딥러닝을 도입했을 시기에 저희한테 주어진 미션은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에 얼굴 인식을 하고 그 각 얼굴마다의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별을 구분을 하고 나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퍼블릭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되는 프로젝트원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웹 크롤링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수만 장의 이미지가 이제 쫙 모였죠. 근데 딱 받아놓고 보니 쓸 수 있는 이미지가 몇 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하나씩 보면서 다 걸러내고, 그리고 쓸만한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건 얼굴이다,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30대다, 이런 라벨링을 전부 다 손으로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대충 한 5, 6천 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다들 지쳐갔어요. 이게 정말 AI냐? AI를 한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이거 우리 정말 AI스럽게 좀 하면 안 돼요? 다들 그런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그냥 모델한테 한번 라벨링을 시켜볼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모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학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모델 학습 딱 한번 시작하시면 첫 번째 결과 얼마 만에 받아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짧게는 하루 이틀, 그리고 데이터의 양과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 뉴럴 네트워크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파라미터 종류들을 전부 다 바꿔가면서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수십 번까지의 학습을 계속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 케이스들마다의 학습 성과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트레이싱을 하고 한 이제 계속 지쳐갈 때쯤 어느 순간에 그때 했던 그 실험 결과가 최고였어. 그렇게 딱 무릎을 딱 치는 그 순간 그 긴 여정이 끝나게 되죠. 근데 그 시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미션을 받았을 때는 다들 급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된 게 분산 모델 학습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이슈는 한 달이 넘어서 이렇게 모델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소위 멋진 선배가 잘하시는 선배가 만든 모델을 다시 저희가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례로 저희가 이제 피플 카운팅, 그러니까 전체 바디 디텍션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 수를 세는 또 미션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옆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바디 디텍션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찾아가서 저희 전체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 수를 세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텍션 모델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프레임워크를 뭐 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2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텐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다시 만들었어야 됐어요. 카페2 기반으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들이 전부 다 카페2 기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카페2 기반으로 디텍션 알고리즘 만들고 그거를 트래킹을 통해서 피플 카운팅을 하는 로직을 다시 만들었죠.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 또 중복 투자가 되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를 플랫폼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산, 우리의 노하우를 같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브라이티스트 딥러닝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AI 서비스를 접하는 게 그냥 당연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속도로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시장의 요구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지우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여섯 명의 그런 소규모 인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개발 환경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계화된 시스템 위에서 함께 개발을 수행을 함으로써 빨리 타임 투 마켓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브라이티스트 딥러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오토 레이블링과 디스트리뷰티드 모델 트레이닝이라는 이런 주요한 차별화 기능들을 주축으로 해서 전체 딥러닝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즉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레이블링, 그 이후에 이제 모델 학습을 위한 준비들,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델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포까지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갖춤으로 해서 실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기업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오토 레이블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을 잠시 보고 가실게요. 기존에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브라이티스 AI에 있는 딥러닝 모듈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를 선별을 하면 그 데이터들에게만 레이블링을 사람이 달아주면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이 자동으로 레이블을 달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네, 역시 기존에는 100%다 사람이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일예로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 5%를 저희가 선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를 가지고 일부 학습 모델 학습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 95%의 데이터로 쭉 흘려서 레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번에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좀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추가로 5%, 그 또 추가로 5% 해서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수행을 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모델은 추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점차 더 정확한 레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오토 레이블링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액티브 러닝 하면 앞전에 이제 키노트에서도 저희 상무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사람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리고 혹은 어떤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랜덤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그 클래스들 중에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5%를 임의로 뽑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현장 데이터들이 각 모든 클래스에 균등하게 다 분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는 이미지가 없기도 하고 어떤 클래스는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부 데이터들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샘플링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들 중에 정말 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을 시킨 후에 실제 나머지 데이터들을 쭉 흘려봤을 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뽑아서 저희가 소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뽑아서 이제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알게 되고 그리고 알쏭달쏭한 것들은 직접 모델이 스스로 알기는 어려우니 사람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 알기 어렵지? 이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이클이 이제 여러 번 돌게 되고요. 근데 그 사이클의 양은 이제 사람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저가 사용자가 설정한 그 정확도 레벨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멈추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델 학습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만든 이런 알고리즘 코어 기술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그래서 STL10이라는 전체 이제 13,000여 장 정도 되는 퍼블릭 데이터셋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 5%, 10%, 그러니까 즉 5%씩 조금씩 데이터를 증가시켜 가면서 실제 모델 학습을 시켰을 때 그 모델의 학습 결과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랜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데이터가 증가하니까 물론 학습의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한 20% 정도에서는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코어 기술들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실제 고객사에 제공되는 솔루션으로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STL10 데이터 케이스로 데모 영상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는 13,000장이 아니라 좀 더 축약해서 5,000장의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 생성이 되고 전체 5,000장 중에서 5%, 250장이 샘플링이 되어서 수동 레이블링 툴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을 달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리는데요.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그 이미지들이 선정된 250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레이블링 버튼을 통해서 네, 수동 레이블 툴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홀스에 관련된 이미지 3장, 그리고 트럭 혹은 아마도 네, 자동차일 것 같아요. 6장의 이미지가 레이블링이 되고요. 많은 이미지를 이제 각각 클릭하는 거 이외에도 전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영역을 설정해서 한꺼번에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동으로 레이블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 모델 학습을 위해서 런 버튼을 누르면 모델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모델로 나머지 2차 버전에 이제 샘플링된 250장이 또 추가로 선택이 되고 네, 첫 번째 턴에서 만들어진 자동 레이블링 결과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 250장이고 이게 바로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레이블이 생성된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브라이틱스 AI라는 그런 전체 AI 플랫폼 내에서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실제 여기까지는 이미지 분류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미지 분석을 하다 보면 소위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영역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해당되는 영역들도 저희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네,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오토 레이블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음은 네, 디스트리뷰티드 모델 트레이닝 관련해서 리키 다타가 직접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Hello, my name is Ricky Datta, and I'm here from San Jose, California-based Samsung SDS Research Lab.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distributed model training in detail. So, in this talk, I'll assume that you already have some basic knowledg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I'm going to talk about the benefits of distributed model training and how it works. So, here I have a very simple diagram that represent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re are a whole bunch of layers. So I'm not going to go deep into this, but all I'm going to say is what's happening here is basically a series of floating point vector multiply and add. As data comes in as a vector, and then these weight vectors that you see there, they get multiplied and added and moving forward. Essentially, this feed forward is essentially what produces the deep neural network inference. So that's how the data moves forward with a floating point multiply and add. Moving on, let's add the backpropagation. I'm not going to explain what exactly is backpropagation, but this is the technique where you look at the exact prediction output that you got and the actual label and make a difference out of the prediction and the label and take a gradient of these and move it backwards using the chain rule. So anyway, going backward and forward in a series is essentially deep learning training. That's how you adjust the weights in each of these layers. Moving on. All right. So we all know what is deep learning training, and we do it on one machine with just one GPU. And many times that means the machine with the GPU is busy for 2 days, maybe 5 days, maybe a month before actually you see any results. So this is where distributed deep learning can come to help you.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One is model parallelism, and the other is data parallelism. Let me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 in model parallelism, the entire model is divided amongst multiple GPUs. So each GPU has a portion of its model. So in this diagram,
there are 3 GPUs, and the model is placed 1/3, 1/3, and 1/3 in each. And the data is fed to all the GPUs, and this is how you do model parallelism. But however, the better way to do this is actually data parallelism, and let me explain why. So in this technique, the entire copy of the model is actually placed in each GPU identically. In the very beginning, you can begin with random weights or 0 weights, and then you feed the data. So what's difference from machine to machine? What is different is the mini batch order that is coming to each machine is different. So what that means is the data is being seen in a random fashion by each GPU, even though the data set in its entirety is the same. So how things are happening quicker is because for the same amount of time, you are seeing 3 times the data, and that means on each machine, the gradients are different. So what you want to do is apply these gradients back in a quicker fashion. So this way of parallelizing the data in a different order and producing the gradients is basically data parallelism. Let's move on and see how we can actually make it work. So in the previous slide, I talked about how you're producing the model. The gradients are being produced as you feed the data. But at some point, you need to average all the gradients and feed it back to the model so that you can update the weights. So there are various techniques for that, and that is what I'm going to go into. So you see in this diagram, there are 3 GPUs, or shall I say 3 machines, and each one of them is producing its own gradient because the data that is coming in is slightly different. Okay? At some point, you need a synchronization process that basically averages the gradients and pushes back to adjust the weights in each model. All right, so there are 2 different techniques of doing distributed training. One is called the parameter server technique, and the other one, let's call it ring-all reduced technique, or Horvath. So let me explain each one of them, what's really going on. So as I said, that you can configure, the workers. Let's say worker A, worker B, and worker C. Each one of them have a GPU, and you're feeding data in a random mini batch order, and they're all producing gradients. So in the parameter server technique, what you do is you put a parameter server that is kind of a cache, and there is a central place where all the weights are kept. So each worker is pushing its gradients to the parameter server. Worker A, B, C, whenever they have the gradients, you push to the central cache place where it is all averaged and the model weights are updated and pushed back again to each worker again and again when it's done. So there are 2 ways you can do this. Obviously, there's a synchronous way and there's an asynchronous way. In the synchronous way, what you say is worker A, worker B, worker C, individually they produce all the gradients, then there's a synchronization point. You wait. When all of them are ready, you send it across, then it's averaged and sent back again. It's like a clock is there. So that's the synchronous training. The other version is asynchronous, where there is no waiting. Whoever is the first wins. So if worker A is ready right now, it will send it across. And whenever B is ready, it will send it across. And worker C is ready. So in asynchronous,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 B, C to do any lockstep synchronization. In fact, asynchronous training is faster than synchronous training, even though at a cost of a little bit of accuracy loss. Moving on, you see, when you have a single parameter server, it's a bottleneck. As you increase the number of GPUs, a single server can become a bottleneck. So how do you solve this bottleneck? You deploy multiple parameter servers. Each one of them is a copy of each other. But however, each one actually averages its portion of gradients.
In this diagram, A is connected to parameter server A, B, C, worker B is connected to all three. So everybody is pushing their weights to all parameter servers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sent back again, very similarly. So in this fashion, multiple parameter servers actually improve your training speed because there's no more bottleneck anymore. All right, the second technique, this is actually a much better technique, is Harvard ring-all reduce. This technique comes from supercomputer world, actually only originally brought to deep learning by Baidu and improvised by Uber. And Harvard is the Uber's implementation of Baidu ring-all reduce technique. So I know you cannot see these numbers very well, but let me explain what's really going on. So there are three workers here, A, B, and C. They all have individual weights. And in this diagram, you see there's no more central cache anywhere. So how we are communicating between worker A, B, and C is a fast interconnect, such as InfiniBand, okay, or supercomputer high-speed cluster connect. That basically promises a very low latency, high-speed transfer. In real life, in our labs, for example, we use 10 gigabit networking, and that does the job. So if the number of nodes are n, you require 2 times n-1 transfers to transfer the weight. So A, B, C are kind of are arranged in a ring. So in this communication pattern, let's go through the communication pattern. So in this second one, worker A sends his data to worker B. At the same time, synchronously, worker B sends his data to worker C. And in the same clock cycle, worker C sends its weights, gradients over to worker A, all at the same time. So the first pass is actually to transfer the weights from one node to the other node and add them up. So you require one more cycle like that to transfer each of these weights to the other nodes and add them up. So if there are 3 nodes, n-1 is 2, okay? So 2 times 2 is 4. You require 4 cycles to complete the transfer. The first 2 at the top that you see are all about transferring the weight and adding them up. And the bottom 2 are really about the added weights, how do you get back to each of the nodes. So with this ring-all reduce, what we did is we got rid of the central cache requirement altogether. So this is Harvard ring-all reduce, and this is the latest technique in distributed deep learning this year. So what is the stack at the end, Harvard stack? You need a very high-speed interconnect, which is the InfiniBand interconnect. Then you need to connect all the machines using Nickel library. And then on top is the MPI network that is running. And on top of your Harvard library, then you have TensorFlow. So that is the Harvard stack. So this is an architecture diagram of Brightix deep learning. So moving with modern times, monolith software is gone. What do we do nowadays is break down our application into small microservices. And you see these microservices make up most of the application, really. Okay, all these services are present on top of Kubernetes, are REST-based microservices. And everything is API scriptable using REST API. And they spawn off multiple Kubernetes-based jobs that are really deep learning jobs or data transformation jobs and so on. So we have Harvard Orca, TensorFlow Worker, Jupyter Notebooks, and so on. There are some monitoring services on the right also. All right, so what does it take to use Brightix deep learning? Well, I have one good news for you. Every bit of knowledge that you have of TensorFlow, Keras, or PyTorch carries over. You don't really need to learn anything new, except maybe a couple of more APIs. The only thing you need to learn is how you create an estimator and say number of workers equal to 20.
So that means automatically 20 GPUs are going to be allocated to this particular job, and it's going to run in a distributed fashion. Okay, and this is how you use Brightix Deep Learning, the Python API. All right, so let's talk about why do we want to do this? What is in it for us? What kind of performance do we get by using distributed deep learning? A little bit earlier, I mentioned about parameter server. Parameter server is the one where you have the weights in a central place as a cache mechanism. So here is a benchmark published by Uber where you see the images per second that are being trained on the y-axis and the number of GPUs across multiple machines scale from 1 through 128. The vertical bars that you see on the top, this would be the ideal scaling if it would linearly increase. Of course, it depends on the exact model type also. The red bar is the one that you actually achieve. It's pretty good, but I think we can do better. Before I move on to the Horvath, so Brightix Deep Learning today is shipping and it implements the parameter server way of distributed deep learning. This is an internal benchmark on how we do. So as you see, as you move from 1 GPU through 8 GPUs, and these may be on various different machines. They don't have to be on the same machine. They're all interconnected. You see we have a linear speed up. So this actually means that your weekend, maybe just a job that you are running on a weekend long on a single machine with 1 GPU, it may actually be just 1 hour long. Okay, that's the biggest benefit. All right, now let's talk about Horvath performance. What we see is Horvath performs exceedingly well. It's actually awesome performance, and let me explain how it is. So here are 3 different models: Inception V3, ResNet 101, and VGG16. Of course, the performance depends on how many layers you have and so on. Okay. Now, the ideal scaling would be this top bar that you see at the top. And the blue lines actually show you how much of it is actually you're achieving. You see, compared to the parameter server, the gap is much less. That means it actually scales very, very well. All right. Now, I'm happy to announce that Brightix Deep Learning shortly will get Horvath technology. And this is a benchmark. We have an internal benchmark on a K80 GPU with a ResNet 44 model with some synthetic data. Okay, this benchmark was done on Amazon with each machine with 8 GPUs and up to 128 GPUs total. You can see how it scales so well up to 128. And you see the scale factor, as you double the number of GPUs, the performance almost keeps up, doubles basically. All right, that's great, it's a great graph. What does it mean actually in real life? So let's talk about what does it mean for you and me. A 5-day deep learning training job will shrink to 2 hours. That's it, 2 hours. Now on Amazon, you can rent a GPU VM for 50 cents an hour. What is 64 GPUs? Not much money really. And you can have your time back from 5 hours to 2 hours. You can shrink with her software. Now, in terms of business, what can it do for you? So let's just say we have a factory assembly line where we are doing deep learning based training. Okay. Now, what that means is you can actually afford to do hyperparameter search. If you can have one chance to run the entire training for 5 days, you don't really have an opportunity to do any hyperparameter search. But however, with this scale, hyperparameter search is a reality. Okay, if 2 hours is one run, you can actually do a hyperparameter search for a day or a weekend. And that might mean $1 million saving in a factory run because the law accuracy has improved. All right, that concludes my portion. Now I'm going to invite Kyunjin back for the use cases.
알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준비했고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18년도에 오토 레이블링을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실제 제품들이 생산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설비에서 나오면 이미지로, 즉 카메라로 찍어서 다 이미지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관리를 해서 작업자분께서 직접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결함이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를 직접 하나하나 수동으로 구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여만 장의 이미지를 그 레이블링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토 레이블링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의 이제 수동 작업들을 좀 줄여드렸던 경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얻었던 교훈은 작업자분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걸 A 타입으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B 타입으로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각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좀 흔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떤 케이스가 제대로 잘 분류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그것만 딱 발라내서 분류할 수 있었던 그런 추가적인 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런 식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정말 100% 자동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AI를 통한 많은 정보를 디시전 메이킹 하시는 분들께 직접 드리면 정말 이게 레이블이 맞다 틀리다의 여부는 사람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으로서 좀 더 거듭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례는 분산 모델 학습 적용 사례입니다. 18년 때까지만 해도 분산 모델 학습하면 그거 언제 써요? 아직 저희 GPU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이러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기업에서도 GPU 리소스에 대한 투자 의지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그리고 개발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자원들을 한꺼번에 써서 가능하면 빨리 결과를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 많아졌고요. 앞에 리키다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GPU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에 따른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는 그 파라미터 서버 기반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례인데 GPU가 뭐 수백 개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발전된 기술로 호로보드와 같은 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처음으로는 브라이티스 딥러닝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런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토 레이블링에 들어가 있는 코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이게 어떻게 패키징돼서 딜리버리가 되는지 데모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산 모델 학습에 대해서는 원리에서부터 각 방법론에 따른 성능까지 도표화해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